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047번지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의 7990번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우월한,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 생각에는 대박 물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그리고 제가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 70평, 건물 134평이고요. 감정 가격은 14억 4천만 원에 나왔었는데 한번 유찰돼서 최저 가격이 9억 4천만 원입니다. 자, 건물이 보존 등기를 보시면 19년도 12월 31일부터 사용 승인이 된 건물로 보여지면서 굉장히 신축인 그런 상가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은 대전 홈도어라는 소매점이 있고요. 27평이네요. 그리고 2층은 5가구, 3층도 5가구, 4층은 2가구인 총 12가구의 상가 하나 딸린 상가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평인 건물이 4층에서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보아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건물 모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따가 사진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현황과 위치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크게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엘리베이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층 누다락 매각 포함이라고 해서 누다락도 다락방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여기 이 물건에 다락방이 있구나 하는 점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일이 2019년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소 기준일이 맞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물 등기를 보면 가장 먼저 있는 권리가 근저당권으로 2019년 말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그 밑에 이하 다른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되고 그 근저당권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말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근저당권인 2019년 12월 31일을 말소 기준 등기일로 보아서 이것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12월 말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습니다. 즉,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로 구성된 후순위 임차인들로 구성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걱정되는 점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금액이 좀 큰 편입니다. 8천만 원, 2억 3천만 원도 있고요. 이 1080은 상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8천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상으로 보여지는 걸 봐서 명도가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점을 미리 한번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은 간혹가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자가 보이지요. 네, 여기 2억 3천만 원 분도 가장 명도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분도 임차권 등기자입니다. 이런 임차권 등기를 왜 하는지를 알면은 조금 더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는 그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임차 계약서가 존재해야 되고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면서 동시에 임차인이 점유를 해야 되고 전입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점유를 항상 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점유를 불가피하게 못하는 임차인 분들께서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신 분들은 이미 점유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나가 계신 분들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 또한 제 생각에는 명도하기는 명도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한번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다 후순위 임차인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분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명도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구나,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후순위 임차인 분들이 좀 계시고 다들 보증금 금액이 크시더라도 한번 입찰을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다가구 건물이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위반 건축물 여부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깨끗합니다. 사진상으로 봤던 12가구가 옳게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1층에는 추가로 상가가 90제곱미터 정도, 한 27평 정도의 상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다 다가구 주택이고요.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뜬다면 이쪽에 이 변동 내용 및 원인 쪽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로 파악되었는지 그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건축물은 불법이 없는, 위반이 없는 깨끗한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옥션지 상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은 다 확인이 된 것 같고요. 한번 그 입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대전의 둔산동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좀 부동산 투자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눈여겨 보셔야 하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둔산동의 상권은 거의 강남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전의 강남이라고 보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많기도 하지만 이 세대수를 넘는 어마어마한 오피스 상권이 존재합니다. 자, 가까이서 보시면 광역시청, 교육청, 우체국, 복지센터, 가정법원, 그리고 경찰청, 대전광역시 서구청, 을지병원과 더불어서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을 넘어서는 이제 한국은행과 KT플라자, 그리고 더 위쪽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KTNG, 그리고 더 위로는 이제 대전정부청사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오피스들이 몰려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배우 세대도 만만치 않게 큰데 그것보다 더 큰 오피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동네는 굉장히 활성화된 상권을 자랑합니다. 그런 곳에 저희 매물은 이쪽에 위치해져 있는데요. 저희 매물 바로 앞에는 어마어마한 대단지들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대단지들의 인프라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보로 이 시청역까지 이동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쪽까지는 도보로 18분, 1.2km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나 걱정할 건 없는 게 이 물건 주위로 이렇게 버스 정류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정류장을 통해서 이 대전 시청역 주변의 어마어마한 상권을 이용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점을 아실 수 있고, 또 이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 동네가 일반적인 단순한 다가구 동네가 아니라 상가들이 꽤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물건은 여기에 위치한 이 건물이긴 하지만 이쪽 동네 이 거리에서는 상가들이 좀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블럭만 더 나가서 밖을 보면은 상가들이 꽤 많지요. 그 대전 시청역 주변의 어마어마한 상권하고는 조금 비교는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꽤 활성화된 상가들이 주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물건이 임차 수요는 공시를 크게 걱정할 만한 임차 지역은 아닐 것이다 라고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는 임장을 가셔서 부동산에 들리시고 임차 수요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임차는 어느 정도로 맞춰지는지, 얼마나 빨리 맞춰지는지, 그 임차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 자세하게 파악하셔야겠지만 이렇게 지도만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곳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잠깐 한번 대전 시청역 쪽에 상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 배우 세대들이 있던 곳이고요.
이 아파트 배우세대 건너편으로는 저 끝부터 이쪽 끝까지 다 이런 커다란 프라자 건물 상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권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이쪽도 그렇고 반대편도 그렇고 안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죠. 이런 걸로 봐서는 이 대전시청역 쪽에 있는 둔산동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인프라들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수요들이 꽤 클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매 물건의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물건의 현황이고요. 아래쪽에 대전 홈도어라고 상가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주차장은 아쉽게도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쪽에 4대가 있고 다른 쪽에 3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층의 상가 소매점이고요. 지금은 대전 홈도어라는 어떤 문을 만드는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물건의 동네 현황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하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이 생겼습니다. CCTV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네요.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소화기도 다 각 세대수에 맞게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층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아마 주인 세대에는 이런 테라스와 더불어서 위에 다락방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 세대의 수요가 굉장히 좋겠죠. 자, 도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주차 대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만큼이 상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장실도 같이 딸려 있네요. 그 다음 2층을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저는 도면을 통해서 그 방의 개수와 방의 평수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랑 계단을 나와서 문의 개수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총 5개의 가구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을 들어가자마자 복도를 통해서 방이 하나 나옵니다. 1.5룸 정도로 여기는 거실인 것 같네요. 거실과 복도를 통해 나오는 방,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있고 자그마한 베란다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으로 보아서는 1.5룸에 총 5개가 존재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2층은 1.5룸이 5개, 3층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3층도 1.5룸이 5개, 4층을 보시면은 확대가 되진 않지만 이 계단을 통해서 나왔을 때 문이 2개입니다. 이쪽은 1.5룸이고 이쪽은 방이 2개에 거실이 크게 존재하고 그리고 테라스도 있습니다. 투룸에 테라스가 딸린 투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층에 상가 하나, 그리고 1.5룸이 총 11개, 테라스 딸린 투룸이 하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 1.5룸과 투룸 그리고 상가의 시세를 봐야겠지요. 원룸 투룸으로 봤을 때 원룸으로만 일단 월세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물건은 이쪽에 있는 대전 홈도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원룸이 저희 물건과 만약 연식이 비슷하다면 그리고 평수가 비슷하다면 비슷한 시세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물건의 2층이 5개의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9평, 즉 40평 정도입니다. 보통 복도를 한 5평 정도라고 한다면 39평 빼기 5평 정도 하면은 34평, 35평 정도가 될 거고요. 5로 나누면 한 7평 정도가 됩니다. 즉 7평짜리 1.5룸이 5개가 있는 평수다. 1.5룸은 7평짜리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또 1.5룸이 7평이고 복도가 5평, 3평 정도라고 하면은 10평을 뺀 나머지 한 18평 정도가 투룸인데 베란다가 낀 투룸이기 때문에 한 14평,
13평 정도가 투룸의 평수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저희 물건의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거는 11평이나 되는데 원룸입니다. 1.5룸으로 되어 있고 신축 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랑 베란다가 둘 다 있네요. 제 생각에는 저희 물건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11평이나 되기 때문이죠. 이런 물건이 2019년도 산인 건 보면은 저희랑 비슷한데 1000에 50에 관리비 35,000원, 총 53만 5천원을 이제 시세로 보여집니다. 다른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다가구가 저희 물건하고 약간 레벨이 비슷할 것 같은데, 예, 2022년산이네요. 저희 물건보다는 조금 더 이제 더 신축급이긴 하지만 5평입니다. 저희 물건보단 좀 작죠? 작은 물건이 1000에 55만 원이나 받고 있습니다. 다른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21년도 신축으로 최상위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에 관리비 포함해서 1000에 55만 원입니다. 11평 정도 되네요. 11평, 12평 정도 되는 게 1000에 50만 원 정도니까 저희 물건은 한 1000에 45만 원이나 아니면 500에 5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6평 정도가 19제곱미터는 한 6평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1000에 50만원, 1000에 55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 6평이네요. 20년도 산이고요. 그게 1000에 50만원. 6평도 1000에 50만원인데 저희 거는 7평 정도가 7평 정도고 비슷한 연식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걸 봐서는 1000에 50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0에 50에서 1000에 50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투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 물건 이쪽이고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요 투룸은 면적이 한 11평 정도 됩니다. 저희 물건보다는 조금 작은데 어쨌든 1000에 55에 관리비 4만원, 총 1000에 6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실 넓은 1.5룸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저희 물건하고 비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물건은 테라스도 있고 다락방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한 투룸 월세로 되어 있고 15평 정도입니다. 뭐 테라스가 있거나 다락방이 있다는 표시는 없지만 그래도 평수가 저희 거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저희 물건하고 시세가 견주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천에 60만 원인데 저는 신탁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탁대출은 보증금이 커버리면은 그 신탁 쪽에서 보증금을 신탁사로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좀 적다면 신탁사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보증금 자체가 커버리면 임차인분들이 불안해서 경매 혹시나 나가서 돈을 뜯기지는 않을까 불안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탁대출로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을 거고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서 임차인들이 불안하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대신 보증금을 낮춘 만큼 월세는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낮추면 적어도 20만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1000만원에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도 제가 지금 투룸을 필터링 걸었기 때문에 눌러봤는데 이 물건은 9평 정도로 조금 작습니다. 원룸이네요. 이 물건은 투룸이 아닌 것 같은데 투룸이라고도 되어 있네요. 원룸 1.5는 투룸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룸인지 저희가 잘 이것만 봐서는 파악이 되지 않네요. 자, 이 정도로 봤을 때 원룸은 500에 50에서
천에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투룸 같은 경우는 천에 75에서 80만 원까지, 90만 원도 받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천에 7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상가도 한번 봐야겠죠? 상가 월세를 보면은 저희 물건은 이쪽에 있고요. 아무래도 상가는 특히나 더 코너에 있는 상가가 더 비쌉니다. 가시성이 더욱더 확보가 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상가보다는 같은 레벨에 있는 이쪽 램스빌 쪽이 조금 더 저희랑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일 매물 묻기를 항상 해 주셔야 되고요. 20평 정도가 100만 원에 나와 있네요. 저희는 27평으로 기억하는데, 잠시만요. 네, 1층 상가는 27평이었습니다. 20평이 100만 원인데 27평이 그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저희 상가는 천에 8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저렴하게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사업을 22년 6월 14일 날 등록을 하셨었네요. 10월 4일은 바로 다음 달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이제 경매에 나오고 경매를 신청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집주인분이 뭔가 압류당하기 전에 조금 더 빠르게 싸게 내놓아서 임차를 마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최소 1,1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1,100만 원은 평당가로 치면은 5만 원 정도입니다. 자, 우리 물건 바로 옆에 있는 물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도 10평인데 천에 50만 원입니다. 이 물건도 평당 5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조금 너무 싼 거 아닌가? 아니면 아까 물건이 좀 비쌌나 싶은데, 이 물건의 사용 승인일은 92년도입니다. 아무래도 좀 낡았기 때문에 좀 싸게 나왔나 싶기도 합니다. 다른 옆에 물건을 봤을 때도 10평 정도가 천에 5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당가가 5만 원이라면은 저희는 27평이니까 135만 원이 되는데, 제 생각에 135만 원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아마 4만 원이나 이쯤으로 시세를 형성하면 108만 원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100만 원 정도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1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산했던 시세들을 가지고 한번 만시를 채웠을 경우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27평, 1층에 27평이 있었고요. 1.5룸이 15개, 7평 정도가 11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룸인데 13평 정도라고 할까요? 13평은 전용 평수고, 여기에 테라스도 있었고 누다락도 있었습니다. 요게 한 개가 있었죠. 자, 그럼 상가를 대략 천에 100만 원 정도를 보수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룸 시세를 천에 5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500에 50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거 곱하기 11개는 11개고요. 그리고 투룸은 천에 75에서 80만 원을 제가 아까 가정을 했었는데, 그 80만 원은 3천에 60만 원을 이제 전월세로 보증금 환산해서 낸 숫자였고요. 그것보단 저희 물건이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테라스도 있고 누다락도 있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천에 80만 원, 90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손품만 봤을 때는 그래도 천에 80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모두 임차가 만실이 되었을 때는 7,500만 원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월세는 7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분석도 해봐야 되겠죠. 매매 수익률, 다시 네이버 부동산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빌라 주택의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의 매매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물건은 이쪽에 있고요. 바로 옆 건너편에 있는 이쪽이 레벨이 좀 맞아 보이죠? 얘와 얘. 그럼 얘 먼저 보면은 7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다만 1993년도네요. 토지 면적은 70평에 건물 면적 149평입니다. 저희 물건 아까 제가 까먹었습니다. 봤을 때는 70평에 134평. 근데 얘는 70평에 149평으로 토지 면적은 꽤 비슷한데 건물 면적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1993년이라는 연식은 3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30년이 넘기 때문에 건물의 그런 가치가 정확히 반영이 되지 않아서 싸게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증금과 월세로 이 매매 수익률을 얼마에 세팅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100만원 곱하기 12 나누기 7억 5천에서 1억 5천을 빼면은 6억이 됩니다. 2%대에 세팅이 되어 있네요. 굉장히 월세를 많이 못 받고 계십니다. 아마 이렇게 연식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매매 수익률이 2%대에 세팅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을 그럼 이 물건은 굉장히 높게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인기가 좀 없는 매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레벨에 있는 이쪽을 보겠습니다. 70평에 120평으로 저희 물건과 살짝 비슷하죠? 13억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2020년도 산으로 저희 물건과 비슷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세팅되어 있는 것으로 매매 수익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3억에서 6억 3천을 빼면은 6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376만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6억 7천만 원. 그럼 6.7%대의 수익률로 세팅된 물건이다. 이 물건이 좀 저희와 견주어 볼만 하겠네요. 그 밑에 있는 물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억 5천만 원으로 제일 비싸네요. 토지가 70평으로 비슷한데 말이죠. 1993년산으로 아까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낡은 건물로 보여지는데도 매매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건만 봤을 때는 신축 예정이네요. 아마 부시고 다시 지으려나 싶은데 신축 상가주택 임대수익 확실한 물건 추천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용 승인일이 1993년인데 부시고 다시 이렇게 지은 건가 싶습니다. 그럼 이거는 신축이라고 봐야겠죠. 신축 예정 물건 15가구나 있고 그럼 이게 얼마에 세팅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억 5천만 원인데 보증금 7억 9천만 원을 빼면은 10억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58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10억 5천만 원 10억 6천만 원이었죠? 6천만 원 10억 6천만 원 하게 되면 6.6%대의 매매 수익률로 세팅되어 있는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매도 가격을 저희가 세팅했던 물건으로 가지고 매매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점 몇 %대에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물건은 한 7%대로 세팅을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매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30만 원이었죠? 730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7% 더하기 보증금 7,500만 원 하면 13억 2,600만 원입니다. 13억 2,600만 원에 저희는 매도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7,500만 원에 730만 원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아야겠습니다. 최저 입찰가가 아까 9억 4천만 원이었으니까 9억 4천만 원을 쓰면은 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 10억 원 정도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이 10억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냐면 13억 2,600만 원에 팔 수 있는 물건인데 10억에 입찰을 받으면 받자마자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나는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줄여야 아마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10억으로 입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은 저는 이 물건을 아까 대출을 이빠이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대출을 신탁대출로 90% 받을 거고요. 대표자, 이것은 이제 대표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신탁대출 금리가 조금 높기 때문에 6%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수적인 거죠. 해보면 개인으로 들어갑니다. 이 물건은. 왜냐하면 법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부세도 어마어마하게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12% 이상을 내게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으로 입찰을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취득세는 1.1%입니다. 하지만 뭐 기타 등등 법무사 비며 이사 비며 기타 비용들을 다 고려해서 3% 정도는 비용으로 나간다라는 가정하에 10억 곱하기 1- 대출금 90% 더하기 3%의 기타 비용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근데 또 이제 최초로 들어가는 투자금 이후에 임차인을 받으면 보증금을 통해서 투자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 보증금 저희가 얼마로 예상했죠? 7,300만 원, 7,500만 원으로 아까 위에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묶이는 투자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억에 곱하기 13%를 하게 되면 1억 3천입니다. 거기 7,500만 원, 맨 처음에 저희가 대출을 받고 나서 임차를 맞추기 전에는 1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 이후에 임차를 모두 맞추게 되면 7,500만 원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총 묶이는 투자금은 5,500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을 한번 보면 금리를 6%로 계산했었습니다. 매월 73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오는데 금리는 10억에 대출을 90%를 가정했고 그 중에서 6%의 연이자를 내게 되면 매년마다 5,400만 원을 이자를 내게 됩니다. 나누기 12 하면 월 이자는 450만 원입니다.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임차를 빠르게 맞추지 못하면은 450만 원의 이자를 순으로 내게 돼야 됩니다. 그만큼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이미 많은 가구들이 임차인들이 맞춰져 있었고 이분들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명도 대상이지만 각각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명도가 되기 전까지 만약 저희가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로부터는 그분들에게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로 날 수 있는 경우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매월마다 730만 원을 월세를 받고 450만 원 이자를 내면은 280만 원의 순이익이 나는데 12개월로 치면은 3,360만 원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3,360만 원 나누기 5,500만 원, 61%의 수익률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겠죠? 모두 만실이 된다면. 자, 매도 시세 차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총 13억 2,6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우리가 들어갔던 돈은 5,500만 원이 실투금이 들어갔고, 대출은 10억의 90%인 9억을 대출로 받았었습니다. 이 금액만큼은 은행 돈이고요. 제 돈은 5,500만 원이었고 임차인 돈도 7,500만 원이 또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뺐을 때 금액은 13억 2,600만 원에서 5,500만 원 빼기 9억, 대출금 9억 빼기 보증금 7,500만 원 하면 2억 9,600만 원입니다. 자, 5,500만 원이 결과적으로 묶이게 되는데 시세 차익은 2억 9,600만 원이나 됩니다.
투자 수익률은 538%. 어마어마하죠. 538%의 수익률을 시세 매도하게 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세전 매도 차익입니다. 자, 그러면 시세 차익을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양도세를 빼면은 좀 더 줄어들겠죠. 하지만 세전으로는 시세 차익이 3억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처음에는 1억 3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만시를 채우면 총 묶이는 투자금은 5,500만 원입니다. 매년마다 3,360만 원의 순수익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물건을 결과적으로 팔았을 때는 약 세전으로 3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너무 하고 싶은 물건인데 명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주택자이긴 한데 이 1주택 명의를 써서 일시적 2가구 비과세 전략을 통해서 한번 입찰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한 80% 이상 입찰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분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댓글을 통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